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서 도서 평론가로 일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레이첼이라고 합니다. 평소 문학에 관심이 많아 전 세계의 다양한 작품들을 읽고 분석하고 있답니다. 특히 아시아 문학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은 제가 정말 놀랍고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답니다. 10월 10일,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가 발표됐어요. 한국에서는 10월 9일이 한글날이라고 하던데 바로 다음 날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선정된 작가가 제가 너무나도 좋아하고 있는 한국의 소설가 한강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정말 믿기지 않는 소식이었죠. 이번 한강 작가는 아시아 여성으로는 최초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거거든요. 게다가 한국인으로서는 2000년에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이후 24년 만에 두 번째 노벨상 수상자가 나온 거라고 하더라고요. 특히 노벨 문학상은 한국 작가로서는 처음 받은 거라 그 의미가 정말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의 서점가가 들썩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한국은 말할 것도 없고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대형 서점들에서 한강 작가의 책들이 순식간에 품절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하더군요. 온라인 서점들도 주문이 폭주해서 일시적으로 서버가 다운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하더군요. 전에 함께 일하던 동료가 근무 중인 출판사가 한강 작가의 작품을 출판한 적이 있었는데 그 회사에도 한강 작가의 책 재고 문의가 끊임없이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 재입고 되나요? 예약 주문은 안 되나요? 번역본 출간 일정은 언제인가요? 등등 다양한 질문들이 쏟아지고 있다는 소식을 동료를 통해 들을 수 있었답니다. 심지어 아직 번역되지 않은 작품들의 번역 계획에 대한 문의도 있을 정도라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현상만 보더라도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에 대해 전 세계 문학 평론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우선 제가 살고 있는 미국의 뉴욕타임스는 한국 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극찬했어요. 한강 작가의 작품이 단순히 한국적인 것을 넘어서 세계 문학의 흐름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었다는 평가인 거죠. 이 인기는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인상 깊은 평가들이 많았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도 섬세하면서도 강렬한 문체로 인간 내면의 깊이를 탐구했다고 호평했어요. 한강 작가 특유의 문체가 얼마나 독특하고 매력적인지를 잘 보여주는 평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프랑스와 독일을 비롯한 유럽 전체의 반응 역시 뜨겁더라고요. 특히 프랑스 언론의 보도가 흥미로웠습니다. 르몽드지는 한강의 문학은 역사의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는데요. 이는 한강 작가가 한국의 아픈 역사를 다루면서도 그것을 통해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을 그려내는 능력을 인정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른 프랑스 언론들의 반응도 인상 깊었습니다. 르피가로 신문은 온라인 베팅 사이트의 예상을 뒤엎었다고 전했고, 리베라시옹 신문은 많은 이들이 중국의 찬쉐,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 등에 걸었지만 수상자는 결국 한강이었다고 보도했어요. 이는 한강의 수상이 얼마나 예상 밖의 일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었죠. 노벨 문학상을 꽤 많이 배출한 독일에서도 반응이 굉장히 긍정적이었어요.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차이퉁은 동양적 감성과 서구적 문학 기법을 절묘하게 조화시켰다고 극찬했던데 한강 작가의 작품이 문화적 경계를 넘어서는 힘을 가졌다는 뜻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일본과 중국의 반응이었어요. 아시아 문학계의 두 거장,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와 중국의 찬쉐가 이번에도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 두 나라에서 약간의 실망감이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놀랍게도 일본과 중국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축하하는 분위기를 보이고 있어요. 일본의 반응을 보면 정말 흥미롭더군요. 물론 일본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가 유력한 후보였다가 한국에게 밀리는 바람에 탈락하게 되었으니 아쉬움이 드러나 있긴 했어요. 그렇다 보니 일본 언론들은 무라카미 하루키는 올해에도 노벨 문학상을 놓쳤다라는 말로 기사를 시작하더라고요. 무라카미는 2006년부터 매년 노벨 문학상 후보로 거론되어 왔고, 일본은 이미 2명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를 배출했기 때문에 기대가 컸던 것 같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독자들과 평론가들은 한강 작가의 작품성을 인정하고 있어요. 아사히 신문은 한강의 문학은 일본 독자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준다고 평가하고 있더군요. 솔직히 저는 정말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가진 두 나라 사이에서 문학이 이렇게 경계를 넘어 감동을 전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더 놀라운 건 도쿄 신주쿠의 대형 서점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그 서점에서는 노벨 문학상 특별 코너를 만들어 한강 작가의 책들로 채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일본 독자들이 그 책들을 사려고 몰려들었다고 하더군요. 저도 사진을 봤는데 정말 진풍경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의 반응도 정말 뜨거웠답니다. 베이징 청년보는 한강의 수상은 아시아 문학의 세계화를 의미한다고 보도했어요. 이건 단순히 한 작가의 성공을 넘어서 아시아 문학 전체의 위상이 높아졌다는 걸 의미했다고 볼 수 있죠. 특히 중국 독자들 사이에서 한강의 채식주의자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중국에는 더우반이라고 하는 유명한 도서 평점 플랫폼이 있는데 거기서 채식주의자의 평점이 10점 만점에 8점이나 된다는 거 있죠. 물론 10점 만점에 8점인 걸 가지고 괜히 호들갑 떤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정말 높은 점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중국어로 출판되는 책들도 10점에서 6점을 넘기기 힘든 경우가 꽤 많거든요. 이런 걸 보면 중국 독자들이 한강 작가의 작품을 얼마나 높이 평가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중국의 한국 문학 연구자들도 이번 수상에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난징대학교의 한 교수는 한강의 소설이 늘 혁신적이라고 평가했고 중국 사회과학원의 한 교수는 앞으로 한강 열풍을 넘어 한국 문학 열풍이 불 수 있다고 기대한다고 말하는 걸 봤거든요. 중국 SNS에서도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는 글들이 넘쳐나고 있던데 책을 읽고 나서 눈물을 글썽일 수밖에 없었다. 최근에 읽은 책 중 가장 감명 깊은 책. 전 세계 독자들이 읽을 수 있도록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길 바란다. 같은 반응들이 보이더라고요. 물론 일부에서는 중국의 작가인 찬쉐가 수상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기도 하더군요. 이해는 돼요. 하지만 대체로 한강의 수상을 축하하고 중국 내부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볼 때마다 신기한 게 한국이 이제는 영화나 드라마, K-팝뿐만 아니라 문학까지도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미국이나 유럽 쪽이 아니라 아시아의 한 나라에서 전 세계에 이렇게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네요. 한국 문화가 이렇게 다방면에서 세계적인 인정을 받는 걸 보면 정말 문화 강국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화, 드라마, 음악에 이어 이제는 문학까지 한국의 모든 문화 콘텐츠가 세계적인 트렌드가 된다는 게 체감이 되거든요. 그런데 정작 수상자인 한강 작가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지가 제일 궁금하더군요. 한강 작가는 수상 소식을 듣고 매우 놀랍고 영광스럽다고 말했더라고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어릴 때부터 영향을 받은 여러 작가의 노력과 힘이 나에게 영감을 줬다는 말이었어요. 자신의 성취를 겸손하게 선배 작가들의 공으로 돌리는 모습이 정말 멋져 보였답니다. 사실 저는 한강 작가의 존재를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제가 아시아 문학에 관심이 많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 문학도 접하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한강 작가의 작품이 특히 인상 깊었거든요. 처음에는 작가의 이름이 한강이라는 게 정말 독특하다고 생각했어요. 아시다시피 한강은 서울을 관통하는 강의 이름이잖아요. 마치 뉴욕의 작가가 허드슨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작품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강 작가의 이름뿐만 아니라 작품들까지도 한국을 대표하기에 얼마나 적절한지 깨닫게 되더라고요. 한강 작가의 작품에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사람들의 삶이 깊이 배어 있거든요. 마치 한강이 서울의 역사를 품고 흐르는 것처럼 한강 작가의 작품도 한국의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거죠. 게다가 그녀의 문체는 마치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유려하면서도 때로는 격렬하고 때로는 고요해요. 정말 이름과 작품 세계가 절묘하게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죠. 한강 작가에 푹 빠져서 알아보니 1994년에 붉은 다지라는 소설로 등단했더군요. 당시 서울신문 신춘문예에 당선되면서 문단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한강 작가는 이때 당시의 데뷔작부터 이미 독특한 문체와 깊이 있는 통찰력이 돋보였다고 하길래 저도 나중에 이 작품을 읽어보려고 했는데 아직 영어로 번역되지는 않아서 읽어볼 수 없어서 정말 아쉬웠답니다. 그 후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해오다가 2016년에 채식주의자로 맨부커 국제상을 받으면서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죠. 채식주의자라는 작품에 대해서 잠깐 설명드리면 한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현대사회의 폭력성과 인간의 내면을 탐구한 소설인데 제게 정말 충격적이면서도 강렬한 인상을 줬어요.
채식주의자는 3편의 연작 소설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각 다른 시점에서 주인공 영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이 작품으로 맨부커 국제상을 받았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맨부커상은 영국의 가장 권위 있는 문학상 중 하나인데 특히 국제부문은 영어로 번역된 전 세계의 작품들을 대상으로 하거든요. 한국 작가가 이 상을 받은 건 처음이었고 아시아 작가로서도 정말 드문 일이었어요. 이 수상을 계기로 한강 작가의 이름이 세계문학계에 크게 알려지게 됐고요. 저도 이때 부커상을 받은 걸 계기로 한강 작가의 작품을 읽어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한강 작가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비교적 최근에는 작별하지 않는다라는 소설로 프랑스의 메디치 외국문학상을 받았어요. 작별하지 않는다에서는 제주 4.3 사건이라는 한국 현대사의 비극적 사건을 다뤘던데 역사의 아픔을 개인의 서사로 풀어내는 한강 작가의 능력이 정말 빛을 발한 작품이에요. 메디치상이 뭐냐고요? 메디치상은 1958년에 처음 제정된 프랑스의 권위 있는 문학상이에요. 프랑스의 콩쿠르상, 페미나상, 르노도상과 함께 프랑스 4대 문학상으로 불리죠. 특히 메디치상은 젊고 혁신적인 작가들의 작품을 발굴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요. 한강 작가가 외국문학 부문에서 이 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한강 작가의 작품이 혁신적이고 문학적 가치가 높다고 인정받았다는 뜻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작별하지 않는다는 제주 4.3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하더군요. 4.3 사건에 대해 알아보니 1948년 제주도에서 일어난 민간인 학살 사건인데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 중 하나로 꼽히더라고요. 한강 작가는 이 역사적 사건을 개인의 이야기로 풀어내면서 역사의 트라우마가 어떻게 세대를 넘어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를 섬세하게 그려냈다고 합니다. 이 작품으로 메디치상을 받은 건 한국의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승화시킨 한강 작가의 능력을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 있죠. 그 외에도 인, 소년이 온다, 히라버 시간 등 여러 작품을 통해 한강 작가는 인간의 내면과 역사의 비극, 그리고 삶과 죽음의 경계를 섬세하게 탐구해왔더군요. 게다가 한국 문학계에서 한강 작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주목받는 작가로 알려져 있었어요. 특히 젊은 나이에 여러 문학상들을 휩쓸면서 차세대 대표 작가로 떠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한강 작가는 한국에서 이상문학상도 수상했던데 이상문학상도 알고 보니 한국의 대표적인 문학상 중 하나로 많은 유명 작가들이 이 상을 받았다고 하더군요. 한강 작가가 이 상을 받았다는 건 그만큼 한국 문학계에서는 한강 작가의 재능을 일찍부터 인정하고 있었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한강 작가의 아버지도 유명한 작가라는 거 아니겠어요? 한승원이라는 작가이신데 아제 바라아제라는 대표작으로 유명하시더군요. 신기한 건 이분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상문학상을 수상하셨다는 거예요. 아무튼 부녀가 함께 문학상을 받은 건 한국 문학계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보면 정말 피는 못 속인다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의 문학적 재능이 딸에게 그대로 이어진 거죠. 한강 작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영향을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받았다고 말했었거든요. 어릴 때부터 집에 책이 가득했고 아버지가 글을 쓰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고 하던데 그런 환경이 한강 작가의 문학적 재능을 키우는데 큰 역할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한국 문학계가 이렇게 일찍부터 한강 작가의 재능을 알아봤다는 건 정말 대단한 안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쯤에서 한 가지 깊이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지금까지 한국 문학이 서구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을까요? 이런 현상이 예전부터 궁금했던 저는 혼자서 그 이유에 대해 찾아봤는데요. 결국 세계 문학계에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사실 노벨 문학상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백인 작가들이 주로 수상해왔다는 점을 알 수 있어요. 물론 최근 몇 년 사이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긴 하지만 여전히 서구 중심적인 경향이 강하죠. 이런 현상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복잡한 요인들이 얽혀있는 결과라고 생각해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언어의 장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의 사용인구가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사용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편이거든요. 영어나 스페인어, 프랑스어처럼 여러 국가에서 공용어로 쓰이는 언어들이 있으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한국 문학작품이 번역돼 해외에 소개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게다가 번역의 질도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번역의 질이 문학작품의 세계적 인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는 한강 작가의 사례를 통해 정말 잘 알 수 있는데요. 한국어는 문법 구조나 표현 방식이 서구 언어들과 상당히 달라서
번역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어의 복잡한 존댓말 체계나 함축적인 표현들을 영어로 옮기는 건 정말 까다로운 작업이 아닐 수 없죠. 뉘앙스나 리듬감을 그대로 살리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한강 작가의 채식주의자를 영어로 번역한 데보라 스미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스미스는 케임브리지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지만 한국어는 독학으로 배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낱말 하나하나 사전을 찾아가며 번역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스미스는 한국 특유의 단어들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식을 택했어요. 소주나 선생님 같은 단어를 그대로 두면서 영국 독자들에게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게 만들기 위한 의도였던 거죠. 또 한국의 가족관계를 나타내는 호칭도 그대로 사용했다고 하더군요. 처제의 남편이나 지우 어머니 같은 표현을 통해 한국의 복잡한 인간관계를 보여주려 했다고 합니다. 한강 작가 역시 스미스의 번역을 크게 신뢰했다고 했어요. 스미스의 번역이 자신의 고유한 톤을 잘 포착했다고 평가했죠. 물론 약간의 오역 논란도 있었지만 그게 작품의 전체적인 감동을 해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더군요. 특히 흥미로웠던 건 스미스가 한강 작가와 번역 과정에서 많은 의견을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채식주의자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사를 두고 오랜 시간 논의했다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더 정확하고 풍부한 번역이 가능했겠죠. 이뿐만 아니라 문화적 차이도 큰 장벽이라고 생각해요. 한국의 역사와 문화는 서구와는 많이 다르거든요. 예를 들어 한국 전쟁이나 군사 독재 시기의 경험은 대부분의 서구 독자들에게 낯선 주제일 거예요. 물론 이런 특수한 경험을 다루는 게 한국 문학의 강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서구 독자들이 쉽게 공감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거죠. 한국 사회의 특유한 인간관계나 가족 문화를 다루는 작품들도 마찬가지예요. 효도나 장유유서 같은 개념들은 서구인들에게는 꽤 낯선 가치관이죠. 이런 문화적 차이를 뛰어넘어 보편적인 인간성을 그려내는 게 한국 작가들에게는 큰 도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판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고 봐요. 세계 출판 시장은 오랫동안 영미권을 중심으로 돌아갔거든요. 대형 출판사들은 주로 영어권 작가들의 작품을 선호했고 그 결과 아시아를 비롯한 비영어권 작가들의 작품은 상대적으로 소외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상황에서 번역본을 출간하는 것도 출판사 입장에서는 큰 모험이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번역가의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보니 번역 비용 자체도 많이 들 뿐더러 판매 실적을 예측하기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미 잘 알려진 작가나 상업성이 검증된 작품들 위주로 번역이 이뤄진 거죠. 이런 현상들 때문에 신선하고 실험적인 한국 문학 작품들이 해외에 소개될 기회는 그만큼 적었던 거고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경향은 시간이 갈수록 사라지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 세계 문학계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비서구권 문학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죠. 한강 작가의 맨부커 상 수상이나 이번 노벨 문학상 수상은 이런 변화의 흐름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생각엔 노벨 문학상을 받은 기존의 중국, 일본의 작가들과 한강 작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보통 아시아 작가들이 노벨상을 받으려면 서구로 유학을 다녀오거나 서구의 문학적 전통을 따르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예를 들어 일본의 가와바타 야스나리나 오에 겐자부로, 중국의 가오싱젠 같은 작가들은 서구 문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죠. 하지만 한강 작가는 철저하게 한국의 문화와 역사를 바탕으로 한 작품들로 인정받았어요. 이것만으로도 아시아 문학계의 한 획을 그은 대단한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아 문학이 더 이상 이국적인 것으로만 취급받지 않고 보편적인 문학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니까요. 한강 작가의 작품은 한국의 특수한 경험을 다루면서도 그것을 통해 인간 보편의 문제를 탐구하고 있어요. 이런 점이 세계 문학계에서도 높이 평가받은 것 같고요. 그런데 왜 전 세계 사람들이 노벨 문학상에 이렇게 관심을 가질까요? 아무래도 노벨상이 가진 권위 때문이겠죠. 1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세계 최고의 작가들이 이 상을 받아왔으니까요. 또 노벨 문학상을 받으면 그 작가의 작품이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게 되고 더 많은 언어로 번역되어 더 넓은 독자층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한 나라의 문학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계기가 되기도 하죠. 노벨 문학상은 또한 그 해의 세계 문학 트렌드를 반영하는 지표이기도 하답니다. 어떤 작가가 수상하느냐에 따라 세계 문학계의 관심사와 흐름을 엿볼 수 있죠. 예를 들어 최근에는 다양성과 포용성이 중요한 가치로 떠오르면서 비서구권 작가들의 수상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노벨 문학상 수상자에게는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아시나요? 우선 상금으로 1100만 크로나, 한국 돈으로 약 14억 원 정도가 주어져요. 그리고 노벨상 메달과 증서도 받게 되죠. 하지만 이런 물질적인 혜택보다 더 중요한 건 세계적인 명성과 영향력이라고 생각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노벨 문학상 수상자의 작품은 전 세계에서 다시 조명받고 새로운 독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그 나라 자체를 빛나게 해준다고 볼 수 있으니까요. 한강 작가가 어떻게 노벨 문학상을 받을 수 있었을까 궁금해서 알아봤어요. 사실 이번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의 무라카미 하루키나 중국의 옐렌커 같은 유명 작가들이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었어요. 심지어 한강 작가는 그다지 주목받는 후보도 아니었죠. 그런데 스웨덴 할리먼은 한강 작가를 선택했어요. 그 이유로 역사적 트라우마에 맞서고 인간 삶의 연약함을 드러낸 강렬한 시적 산문이라고 밝혔더군요. 이런 특징들이 한강 작가의 어떤 작품에서 드러났냐면요. 예를 들어 소년이 온다는 1980년 광주 민주화운동을 다룬 소설인데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과 강인함을 동시에 보여줬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작품에서 한강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단순히 나열하는 대신 그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들의 내면을 섬세하게 그려냈어요. 특히 죽은 영혼의 시점에서 이야기를 전개하는 독특한 서술 방식 덕분에 많은 독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죠. 채식주의자에서는 현대 사회의 폭력성에 저항하는 한 여성의 극단적인 선택을 통해 인간 삶의 취약성을 그렸고요. 이 작품은 개인의 선택이 어떻게 사회의 폭력성과 충돌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보여줬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인공 영애의 내면 변화를 섬세하게 그려낸 점을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이런 작품들을 통해 한강 작가는 한국의 역사적 경험을 보편적인 인간 경험으로 승화시켰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 삶의 연약함과 강인함, 아름다움과 추함을 동시에 보여줬죠. 이런 점들이 노벨 문학상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거라고 봐요. 저는 이번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이 정말 특별하다고 생각해요. 특히 한글날 바로 다음 날에 발표됐다는 게 정말 의미 있어 보여요. 아시다시피 한국에는 한글이라는 독특한 문자가 있잖아요. 그 한글과 관련된 기념일 바로 다음 날에 한국어로 쓰인 소설로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니 제가 한국인이었다면 얼마나 자랑스러웠을지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게 정말 부러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한강 작가의 작품들을 통해 저는 한국의 역사에 대해 많이 알게 됐어요. 소년이 온다를 통해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해 알게 됐고 작별하지 않는다를 통해 제주 4.3 사건에 대해 배웠죠. 이런 역사적 사건들을 단순한 사실의 나열이 아니라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내는 한강 작가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번 일을 계기로 저도 한국어를 배워볼까 생각 중이에요. 한강 작가의 작품을 원문으로 읽어보고 싶거든요. 번역이 아무리 뛰어나도 원문만큼 작가의 의도를 정확히 전달하기는 어렵잖아요. 게다가 한국어로 된 다른 훌륭한 작품들도 많이 있을 테니까요. 지금이라도 한국어를 공부하는 게 너무 늦지는 않았겠죠?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만 한번 눌러주세요. 1초밖에 안 걸리지만 좋아요를 한번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소개해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